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다 이야기 들어봤죠?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이다. 아이는 눈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국가가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라고 그러죠. 캐나다, 그리고 호주, 아일랜드, 하나, 아일랜드 말고 뉴질랜드, 하나가 또 뭐지? 그렇게 5개 국가가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한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공유를 해왔는데 그것이 밝혀진 건 사실 얼마 안 된다라고 그래요. 어떤 해커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세계 기밀들을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공개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인들은 영국하고 뭐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미국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지만 군사 기밀까지 공유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군사 기밀 공유한다는 것은 뭔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겠죠? 미국 의회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파이브 아이즈를 좀 더 넓혀야 된다. 거기에 한국하고 일본도 좀 포함을 시키다. 인도도 뭐 그렇던가? 몇 개의 나라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은 없고, 미국에서 뭐 일본이나 뭐 대한민국 정도는 파이브 아이즈 같이 해야 되는, 군사 기밀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도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뭐 거의 뭐 한 국가나 다름이 없을 만큼 국방을 같이 함께하는 거. 지금도 뭐 미국이 우리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국방을 도맡아서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또 파이브 아이즈로 들어가면 한 묶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제안, 같이 좀 하자라는 제안인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중국 때문에, 또 기분 나쁜 거는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군사 기밀을 공유해야 돼. 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뭐라 하더라. 그걸 이제 그것도 군사 기밀 공유하는 그런 건데요. 그걸 우리가 안 한다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일본하고 우리랑 서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두니까.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하고 우리랑 서로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길까 질까요? 미국 빼놓고 순수하게 일본하고 우리가 서로 딱 이제 북한 빼고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서로 싸운다면 군사력으로, 네, 뭐 우리가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이제 승리하길 바라죠. 냉정히 따지면 이제 해군의 군사력은 일본이 더 우월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지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함들이,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북태평양 이쪽에 이것들을 안보를 본인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위에 러시아 있잖아요.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가 있어서 일본이 해군에 이제 해군 군사력을 키우는데 미국에도 눈 감아주고, 자위대 해군 군사력이 굉장히 커져서 우리나라도 해군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해군에 있던 이제 화력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이 뭐 이렇게 전 세계 유일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육상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육상에서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거의 절대 우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도 군사력이 6위라고 할 정도니까 영국,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화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기밀 공유하는 거 기분 나쁘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하면 국력이 약한 상태에서 일본하고 서로 이렇게 기밀 공유하면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약하면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군사력이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사력 별일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주는 무기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우 굴리고 그렇게 했는데 80년대, 90년대 들면서 80년대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미국 뭐 전투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장갑차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80년대부터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가 그 시간 동안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조선, 뭐 다른 기계, 뭐 이런 거 엄청 발달했는데 그게 조선, 반도체 이런 것만 발달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방위산업, 뭐 이런 방위산업 같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선을 하면 세계 제일이잖아요.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중에 5번째 정도 돼요. 많이 생산하는 걸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5번째, 5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면 아주 저 밑에 있는 이런 옛날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빅5 안에 들어간다고. 자동차도 잘 만들지, 조선도 잘 만들 이런 것들이 군사력 이렇게 방위산업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차도 이렇게 만들어도 세계 최강, 자주포 이런 것들도 세계 최강, 뭐 이렇게 탱크 이런 것들도 세계 최강, 미국에서 만드는 거에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만든 이런 그런 무기들에 비해서도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고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군수 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화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탱크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가지고 포탄을 끌고 뭐 넣고 누구는 꺼내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조정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자동화 기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AI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자주포,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방력의 성장도 같이 함께 쫙 이렇게 비례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이제 보면 30년째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30년째 성장이 없이 계속 내려가고 지금도 일본은 미래를 준비하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점점 갈라파고스처럼 자기네들 나라 이렇게 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이제 다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파이팅이 좀 있어요. 좀 갈등이 있어도 좀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니 이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직을 따라가는 이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요.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랑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거는 지금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곧 있으면 비등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평화 유지를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걱정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면 중국이 이제
가만히 안 둘 수 있죠. 우리 사드 배치했다가 이제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뭐 연예계나 뭐 다른 우리 현대자동차 들어갔다가 망해서 나오고 이제 뭐 이마트 이런 것도 들어갔다 망해서 나오고 뭐 다른 뭐 그 산업들도 들어갔다가 이제 그 반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생이 심했는데요. 근데 차라리 잘 됐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3년 전부터 그랬나요? 3, 4년 뭐 이렇게 박근혜 정권 그때부터 사드 배치한다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그 눈에 보이게 밀어붙이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진핑이 지난번에 베이다이어 회의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고 후계자를 내놓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3선째 지금 돌입을 할 것 같아요. 내년이면 결정이 되는데 거의 다 결정이, 왜냐하면 후계자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부유라고 그런 이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공동 부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부를 함께 나누자라는 사회주의적으로 다시 이제 전에는 마오쩌둥 시대는 사회주의, 순수한 사회주의였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등극을 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선불원을 하면서 야 일단은 부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은 부자가 되자. 그 사회주의를 약간 뒤로 하고 돈 버는 부자를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추구를 했어요. 그 결과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해서 G2 국가가 됐고, 그런데 다시 시진핑은 다시 나누자. 지금 불평등이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재작년부터 전조현 정상이 나타나더니 지금은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연예인들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세금 추적에 들어가고 각종 기업들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공동 부유니까 부를 나눠야 되니까 그것을 눈치 빠른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뭐 알리바바 같은 데는 18조 원 뭐 이런 식으로 텐센트도 9조 원 작년에 9조 원 했으니까 뭐 올해도 9조 원 또 뭐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뭐 1조 2조 원씩은 그냥 막 다들 내고 있어요. 사재를 털어서 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회사 돈, 내 돈까지 다 개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번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점인들의 그룹 상하이방에 이렇게 이제 조직들이 운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파가 나눠져 있어요. 상하이방이라고 해서 장점인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 막 꽉 쥐고 있고요. 또 공정당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문화대혁명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주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자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공산당의 주로 원로였던 시진핑도 사실은 그쪽에 들어가죠. 이게 중국의 공산당이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세습도 문제, 세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을 창립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원로들이 있어요. 공산당의 원로들이. 그 공산당의 원로들의 자제들이 곳곳에 다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제들이 공무원, 이제 상급 공무원이고 또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부의 세습이 이어진 거야. 공산당이라는 게. 아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중국의 거의 모든 뭐 그 국가 체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반대파들을 다 이제 숙청하고 막 그러죠. 반대파들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다 이제 박살을 내고 본인들 그래서 이제 태자
아니 상하이방이나 공청당 이런 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이제 파들이 생기는데 시자당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의 이제 가문들, 시진핑의 손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전역에 지금 쫙 포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10년 한 번씩 정권이 바뀌고 그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슉 이제 다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그 수천만 명의 공무원들 중에 상급 공무원들이 다 이제 바뀌고 막 그런다라고 그래요. 이런 체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좀 가진 자들이 좀 이제 기득권들이 뭘 누리는 그런 체제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 있으면 뭐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너무 이게 세습화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이야기를 해서 중국에 이렇게 많은 중국에 한 150만 개나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기업들이 거의 국유화될 위기, 뭐 다들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은 다 돈을 내라니까 거의 국유화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자기 부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해외로 그 자산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부동산 가격이 중국 사람들이 다 올려놓는다 이제. 그 자본 유출이나 아니 자본이 글로 들어가지 않. 지금까지는 그래도 해외에서 미국의 월가라든지 유럽에서도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다 공장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공동 부유를 하는데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겠냐? 공동 부유하는데 예전에 공산당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소련 하는 거 이제 중공 하는 거 다 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혁신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그 성장하려면 혁신을 하지. 해마다 혁신을 해야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중국의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다. 또 중국 내에서도 본인들도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해외로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장사를 해먹겠다라고 이제 해외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중국이 거의 그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염려가 일어날 수 있죠. 마오쩌둥이 그랬잖아요. 마오쩌둥이 이제 그때 마오쩌둥 주장도 공동부예요. 공부론. 그래서 같이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마오쩌둥이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약진 운동 해가지고 참새 잡았고 그리고 고로 만들어가지고 철강 사업을 한다 하고 그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하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야, 이거 마오쩌둥이 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정책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절로 주저앉고 있지 않나? 이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우리는 뭐 차라리 좋지 뭐. 중국 때문에 지금 이제 테레비 이런 거 중국 때문에 중국 물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뺏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 반도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자꾸. 근데 이런 정책을 쓰면 중국이 머지않아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왜 저렇게 가는 거지? 우리에겐 기회다. 일본도 지금 이제 일본 정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베 그냥 물러나고 스가는 지금 저게 좀 시체가 갖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좀 유체탈처럼 좀 스가는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좋은 사람 나타나기 어려운 것 같아. 그 일본 정치인 다시 어떤 혁신을 이루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그래서 일본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건지, 뭐 중국도 도와주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여러 위험 요소가 잠재돼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올해 수출을 하는 것들을 지금 달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수출 규모가 뭐 그 500억 달러 매월마다 이렇게 500억 달러 이상씩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에는 120억 1년에 120억 달러 뭐 180억 지금 200조 이상의 이제 이렇게 그 수출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출 분포도를 보면 놀라워요. 예전에 2018년도가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수출 제일 많았을 때인데 그때 주로 차지한 게 50% 이상이 반도체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19%예요. 그러니까 조선,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농식품까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BTS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뭐 이렇게 농식품 이런 것들까지 세계에 라면, 신라면 없는 데가 없고요. 초코파이 없는 데가 없고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농산물 이런 것들이 세계 각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이제 농산물이 인기가 많은 거는 뭐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맛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를 잘 극복한 그런 것도 한턱 했지만 문화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영화 이런 것들이 성장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도 이제 세계에 수출되고 있어요. 그러니 골고루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그 R&D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R&D라는 것은 연구 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구 개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면서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R&D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돈 벌면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루고루 모든 분야의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고 심지어 국방력까지도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제 2030 세대들이 좀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망이 좀 있지 않나?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옆 나라가 나빠진다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발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일본도 너무 한꺼번에 망하지 말고 중국도 한꺼번에 망하지 말고 좀 천천히 우리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A반하고 B반하고 있을 때 A반에게 이제 그 도형을 세모, 네모 그리고 뭐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이런 5개를 주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든지 휴대폰을 만들든지 그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제 것이 A반이라면 B반은 뭐 물건을 주기 전에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아.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해봐. 그러면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우주선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천체 망원경 뭐 이렇게 온 우주 끝까지 보일 수 있는 망원경도 제작하려고 하고 뭐 지질 탐사하는 뭐 이런 한 번 딱 전파를 쏘면 지질의 모든 이제 88가지 원소들을 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고 금을 찾아낼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심지어 뇌파를 조종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부처가 되게 만든다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가지가지 상상력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B반은 그런 상상을 하게 하고 그걸 뭘 만들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주고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제도가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제도는 공동부유로는 많은 좋지만 훌륭하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모두가 평등한 시대를 사는 걸 좋아해요. 공동생산, 생산과 공동분배
우리 불교가 그거잖아. 우리 스님들 모여서 사는 승가 사회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은 소규모 이렇게 승가 사회,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자본주의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래서 혁신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막 이랬는데요. 폐단도 있죠. 그런 거지.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말하는 공동부유는 물건을 먼저 주고 5개의 물건으로 뭘 만들어 봐. 그러니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뭐 없어요. 물건을 먼저 그거 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나 먼저 상상하게 하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지 상상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주고 나면 그러면 제대로 만드는 사람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중에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게 자유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식을 다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그러는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는 부모를 보면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참 이제 가관인 경우 있잖아요. 애들을 제재를 안 해. 제재를 안 해. 애가 온 곳에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그 여러분들 짜증나죠. 그런 애가 그럴 때는 애를 뭐 탓하기보다 여러분들은 저 부모를 탓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도덕이나 규율 이런 것들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이나 또 이런 종교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많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도덕적이어야 돼. 넌 젓가락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넌 부모가 먼저 법을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뭐 그 어떤 규격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은 이렇게 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창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죠. 차라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다면 시간은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본인의 자기가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그걸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